이게? 당신이 말한 볼링 레슨이었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 제 아내 말입니다. 참하고 조용하고 평생을 저 하나, 자식 둘만 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작년부터 볼링을 배우고 싶다고 성화였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 이제 당신도 취미 하나 가져야지 않겠냐는 제 말에 수줍게 볼링을 이야기하더군요. 젊을 때 회사 사람들하고 몇 번 쳐봤는데 그 경쾌한 소리가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평생을 굳은 일만 한 아내의 소박한 소원이라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장 동네에 새로 생긴 볼링장에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레슨비가 생각보다 비쌌지만 아내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그렇게 꼬박 1년이 흘렀습니다. 매주 3번씩, 한 번 가면 3시간은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 아내였습니다. 볼링 가방이며 신발이며 아대까지 장비도 하나둘씩 사 모으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가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아내의 손가락을 보며 언젠가 제 동창들 앞에서 아내의 멋진 볼링 실력을 자랑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지요. 제가 정년 퇴직하고 소일거리로 나가는 회사에서 연말 단합대회를 볼링장에서 열었습니다. 저는 쾌재를 불렀지요. 드디어 아내의 1년 공력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겁니다. 저는 일부러 아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볼링을 좀 칩니다. 프로한테 1년이나 배웠거든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동료들에게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동료들은 아유, 형수님 미인이신데 볼링까지 잘 치시냐며 띄워주었고 아내는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으쓱해서 아내에게 새 볼링공까지 사주며 파이팅을 외쳤지요. 드디어 아내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카메라까지 들고 아내의 첫 투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자세가 좀 이상했습니다. 1년을 배웠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엉거주춤, 공은 또 어찌나 무거워하는지 금방이라도 놓칠 것 같더군요. 에이, 사람들 앞이라 긴장해서 그렇겠지 싶었습니다. 아내가 힘겹게 공을 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이 레인을 반도 못 가서 또르르 옆에 있는 도랑, 그러니까 거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지라는 글자가 떴지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은 애써 웃으며 형수님, 처음이라 긴장하셨나 봐요 하고 위로했지만 제 얼굴은 이미 화끈거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실수일 거야. 1년을 배웠는데 저럴 리가 없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 투구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내가 던지는 공은 족족 거터로 빠졌고 겨우 레인 위로 굴러가도 핀 한두 개를 겨우 맞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스페어 처리는커녕 핀 하나 맞히기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1년 동안 대체 뭘 배운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위로는 어느새 동정으로 바뀌었고 제 어깨에 들어갔던 힘은 창피함으로 변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가 속한 팀은 당연히 꼴찌를 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계속 미안해요. 여보, 사람들 앞이라 너무 떨렸나 봐요라고 변명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떨려서 실수를 하는 것과 아예 칠 줄 모르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 아내는 1년 동안 볼링을 배운 제 아내는 볼링을 전혀 칠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지난 1년 동안 매주 3번씩 볼링장에 가서 대체 뭘 한 걸까요? 볼링공이 아니라 대체 뭘 친 거란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믿음과 지난 1년의 시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볼링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전 같았으면 오늘도 스트라이크 많이 치고 와라며 웃으며 배웅했겠지만 이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온갖 상상이 피어올랐습니다. 저 가방 안에는 정말 볼링공과 볼링화가 들어있는 걸까? 저 사람은 정말 볼링장으로 향하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은 저를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의심의 눈으로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내의 옷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볼링장 다녀온 사람에게서는 땀 냄새나 그 특유의 퀴퀴한 레인 기름 냄새가 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에게서는 언제나 땀 냄새 대신 은은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한 빵 냄새 같기도 하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같기도 한 그런 정겨운 냄새 말입니다. 처음에는 볼링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오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냄새가 나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하루는 제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당신 볼링장에 밥 먹어 가. 어째 올 때마다 음식 냄새가 나네. 아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볼링장 안에 스낵 코너가 있는데 거기 음식이 아주 맛있어요. 운동하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제 의심을 완전히 떨쳐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돈 문제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레슨비,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제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빠듯한 살림에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지요. 하지만 아내의 유일한 낙이라 생각해서 군말 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가 볼링을 전혀 칠 줄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 돈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 돈은 정말 레슨비로 쓰인 걸까? 만약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 쓴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장 저를 괴롭힌 것은 아내의 통화였습니다. 아내는 언제부턴가 전화를 받을 때 제 눈치를 보거나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스피커폰으로 아들, 딸과 통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야, 밥은 먹었니? 하면서 온 집안이 떠나가라 통화하던 사람이 이제는 속삭이듯 전화를 받고 황급히 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을 통화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무심코 누구 전화인데 그리 오래 해? 하고 묻자 아내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그냥 친구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내에 대한 믿음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어서는 회사 일에 청춘을 바쳤고 밖에서는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윗사람에게 고개 숙이며 돈을 벌었습니다.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남편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내와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남들만큼은 가르치고 입히기 위해 정말이지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정년을 맞았고 이제야말로 아내와 오붓하게 남은 인생을 즐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혹시 하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볼링 강사라는 사람, 젊고 힘 좋은 남자일 테지요. 매주 3번씩 만나다 보면 정이라도 드는 걸까요? 제 아내가 그 순하고 착하기만 하던 제 아내가 바람이라도 난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혐오스러웠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의 뒤를 밟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끔찍한 진실일지라도 말입니다. 결심을 굳힌 날, 아내가 볼링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십 년 전 연애 시절에 아내의 집 앞 골목에서 아내를 기다릴 때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탄 버스를 뒤따라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뒤를 돌아볼까 택시 기사님에게 앞차와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지요. 제 꼴이 꼭 첩보 영화 속 주인공 같아서 헛웃음이 나왔지만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버스는 동네 볼링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버스는 시내 중심가 번화한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내는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듯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볼링장 간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상가,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입구에 붙어있는 입점 업체 목록을 훑어보았습니다. 2층 당구장, 3층 노래방, 4층 PC방 그리고 꼭대기층인 5층에 로얄 볼링장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 여기에도 볼링장이 있긴 있구나. 하지만 왜 굳이 시설도 좋고 가까운 동네 볼링장을 놔두고 여기까지 온단 말인가.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아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2잔을 비우고 초조하게 건물을 노려보는데 드디어 아내가 건물 1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저보다 20살은 좋기 어려 보이는 훤치하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는 듯한 끔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남자가 바로 볼링 강사일 테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앉은 곳에서 대각선 방향,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더군요. 다행히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신문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무언가 간절한 표정으로 남자에게 말을 하고 있었고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틀림없는 돈 봉투로 보였습니다. 돈을 받은 남자는 더욱 고개를 숙였고 아내는 그런 남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놈이구나. 내 아내를 꿰어내 내 퇴직금을 뜯어내는 놈이 바로 저놈이구나.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남자의 멱살을 잡고 아내를 끌고 나오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좋을 것 하나 없었습니다. 동네방네 망신만 당할 뿐이지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평생을 나만 보고 살아온 줄 알았던 아내의 낯선 모습, 다정하게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내가 평생 땀 흘려번 돈을 건네는 모습, 그것은 제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여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인사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분노와 의심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제 고함 소리에 아내는 놀라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볼링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볼링을 쳐. 내가 오늘 다 봤어. 시내 그 낡은 상가 건물에서 젊은 놈하고 만나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고. 그놈한테 돈 봉투까지 쥐어주면서 살살 웃는 꼴까지 다 봤단 말이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모든 것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해봐, 그놈 누구야? 당신이 1년 동안 친 게 볼링공이 아니라 그놈이었어? 내 퇴직금으로 그놈이랑 놀아나니까 좋았어. 평생 고생한 남편 뒤통수 치고 젊은 놈 만나니까 짜릿했냐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살았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울어. 지금 눈물이 나와? 잘못한 건 당신인데. 왜 당신이 울어? 내가 울고 싶은 심정이야. 평생 당신 하나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었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숨겨서 미안해요.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추잡한 관계 절대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손잡고 돈 주고 그게 아니면 뭔데 이제 와서 발뺌하겠다는 거야? 설명해도 당신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발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내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어달라는 그 말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뭘 더 믿어달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제게 기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당신은 내 믿음을 이미 산산조각 내버렸어. 당장 그놈이 누군지, 그 돈은 뭔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결국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나가라는 말에 아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닦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집을 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도 다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저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내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고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는데,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저와 아내가 함께한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만이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아내의 자리를 보며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사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의 치를 떨었습니다. 잘 나갔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두 발 뻗고 잘 자나 보자.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분노는 그리움과 후회로 변해갔습니다. 텅 빈 집안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머리맡에 놓여있던 따뜻한 물 한 잔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가득했던 식탁도, 구겨진 제 와이셔츠를 묵묵히 다려주던 아내의 뒷모습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습니다. 집은 온기 없는 동굴처럼 삭막했고 혼자 끓여 먹는 라면은 모래를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차마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평생 금실 좋은 부부로 살아온 부모님의 불화는 자식들에게 큰 충격일 테니까요. 그저 엄마는 며칠 외갓집에 갔다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술에 의지해 잠을 청했고 술에 취하면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나 설레었던 순간, 결혼식장에서 하얀 면사포를 쓰고 수줍게 웃던 모습, 아이를 낳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해하던 얼굴, 그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아내가 나를 배신했을 리가 없다.
무언가 오해가 있었을 것이다. 술 기운에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카페에서 젊은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던 모습이 떠오르면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물건이라도 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의 화장대를 열었습니다. 수십 년 된 낡은 화장대 서랍에는 아내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립스틱 몇 개, 작은 손거울, 그리고 낡은 통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의 비상금 통장인 모양이었습니다. 무심코 통장을 펼쳐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달 제 월급날에 맞춰 5만 원, 10만 원씩 꾸준히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보고 남은 푼돈,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아껴 모은 돈일 테지요. 그렇게 꼬박 20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매달 말일이 되면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로얄 볼링장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주었던 볼링 레슨비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이상한 내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햇살 보육원, 사랑의 빵 나눔, 독거노인 반찬 봉사. 아내는 자신이 아껴 모은 돈을, 그리고 제가 주었던 레슨비의 일부를 쪼개어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바람이 나서 젊은 남자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몰래 선행을 베풀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통장 맨 뒷장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군, 힘내요. 세상은 아직 살만하답니다. 아주머니가 옆에서 도울게요. 어린 동생 유리는 우리가 함께 지켜줍시다. 민혁군, 유리?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는 통장과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로얄 볼링장, 민혁군, 그리고 유리. 이 이름들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저는 날이 밝는 대로 그 낡은 상가 건물, 로얄 볼링장으로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로얄 볼링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속은 쓰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5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가쁘게 올랐습니다. 드디어 로얄 볼링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동네 볼링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낡고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레인은 여기저기 긁히고 파여 있었고 볼링공은 색이 바래고 흠집이 가득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손님은 아무도 없었고 카운터에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졸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르신을 깨웠습니다. 어르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어르신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여기에 볼링을 배우러 다닌다고 하던데. 사진을 본 어르신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이 분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요. 알다마다요. 우리 볼링장의 천사, 보살님이신데. 천사, 보살님.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르신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의자를 권하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볼링장, 원래는 우리 사장님 내외가 운영하던 곳이었어요. 참 좋은 분들이었는데 작년에 사장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충격을 받은 사모님마저 몸져 누우셨지. 그러니 25밖에 안 된 아들놈 민혁이가 이 모든 걸 떠안게 된 거요. 민혁. 아내의 메모지에 적혀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한테는 몸이 불편한 여동생, 유리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빚더미에 장사도 안 되는 낡은 볼링장에 아픈 동생까지 젊은 놈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던 게지. 매일 밤 혼자 소주 마시면서 우는 걸 내가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 그래서 이 볼링장을 헐값에 내놓으려고 했어요.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담배를 한 대 빼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진 속의 아주머니가 나타나신 거요. 처음에는 볼링 치러 온 손님인 줄 알았지. 그런데 몇 번 오시더니 민혁이 사정을 다 아시고는 펄쩍 뛰면서 볼링장 파는 걸 말리시는 거야. 자기가 도와줄 테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예전에 작은 식당을 오래 하셨다면서 이 볼링장 한쪽에 작은 분식 코너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셨지. 어르신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식당을, 결혼 전 작은 백반집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는 아내가 그저 주방에서 묵묵히 설거지나 하는 모습만 상상해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아주머니는 매주 3번씩 여기에 오셔서 민혁이한테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 떡볶이, 김밥, 라면은 물론이고 피자까지. 당신만의 비법이라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전수해 주셨지. 레슨비? 무슨 레슨비? 오히려 당신 쌈짓돈을 털어서 재료를 사오시고 낡은 주방 기구도 바꿔주셨어. 매달 100만 원씩 민혁이 통장으로 꽂아주면서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자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내주는 투자금이다 생각하라고 하셨지. 나중에 볼링장 잘 되면 그때 갚으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매달 건네던 그 돈은 레슨비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한 청년을 위한 투자금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의심하고 모진 말로 상처를 주는 동안 아내는 이 낡고 허름한 곳에서 한 청년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 볼링장, 요즘은 제법 손님이 늘었어요.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떡볶이가 맛있다고 입소문이 났거든. 민혁이도 이제 웃음을 되찾았고 동생 유리도 아주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라요. 저기 봐요. 어르신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작은 쪽방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휠체어에 앉은 한 소녀가 밝게 웃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청년이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카페에서 봤던 청년, 민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늘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에 찬 건강한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볼링공을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절망에 빠진 한 청년의 등을 떠받쳐주고 세상의 편견이라는 벽을 향해 스트라이크를 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볼링 선수보다도 멋지고 통쾌한 스트라이크를 말입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따뜻한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쪽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혁이라는 청년이 서툰 솜씨로 피자 도우를 만들고 있었고 휠체어에 앉은 유리는 오빠를 응원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을 보고 있자니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퍼부었던 독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젊은 놈 만나니까 짜릿했냐고 그런 끔찍한 말을 내뱉었던 제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볼링장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장을 본 듯 무거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봉투가 터지면서 양파와 감자가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사흘 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쪽방에 있던 민혁과 유리도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혁은 저를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고
유리는 아내의 뒤에 숨어 저를 겁먹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의심하고 그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제 아내를 모욕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양파와 감자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소. 내가 죽일 놈이오.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두고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았소. 당신을 믿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했던 내가 정말 한심하고 어리석었소. 당신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정말 미안하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오.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아내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자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요, 여보.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내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혁과 유리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민혁군, 유리야. 인사드려. 내 남편이란다. 민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저에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주머니께서 저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민혁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아닐세, 자네 탓이 아니야. 내 마음이 좁고 의심이 많아 생긴 일이야.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고맙네. 우리 집사람의 저렇게 좋은 모습을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제 진심이었습니다. 민혁과 유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아내의 깊은 속마음을 모르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제야 민혁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내는 우리를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왜 저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남의 일에 절대 나서지 마라. 괜히 보증 같은 거 서주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기에 섣불리 말했다가는 제가 반대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 아이들을 돕고 언젠가 볼링장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또 한 번 제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제 가족, 제 아내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아내를 믿고 지지하는 남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죽이는 무기력한 은퇴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로 결심했지요. 아내가 로얄 볼링장으로 향할 때 저는 이제 기꺼이 운전기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처음에 민혁군은 저를 어려워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 볼링장 시설 수리를 돕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회사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낡은 볼링 기계를 손보고 깜빡이는 전등을 갈아주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동안 저는 홀에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맡은 셈이지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당신이 있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웃음 하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아내의 떡볶이와 제 꼼꼼한 시설 관리가 시너지 효과를 낸 덕분일까요? 로얄 볼링장은 나날이 번창해 갔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정이 넘치고 음식이 맛있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로 레인이 꽉 찼고 민혁군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유리의 얼굴도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낯선 저를 보고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저는 민혁과 유리가 친손주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볼링을 배우기 시작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 군이 저희 부부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볼링장 한쪽에 작은 상을 차려놓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샀다며 저희 부부에게 빨간 내복을 선물로 내밀더군요. 아주머니, 아저씨,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유리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볼링장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의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혁 군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내와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희는 그저 작은 온정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민혁 군이 제게 볼링을 가르쳐주겠다며 나섰습니다. 저는 평생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몸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민혁 군과 아내는 제 양옆에서 자세를 교정해주며 공 굴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 공을 족족 거터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웃으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여보, 힘 빼고 어깨에 힘을 빼야지. 아저씨, 조금만 더 왼쪽으로요. 네, 좋아요. 모두의 응원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공을 굴렸습니다. 경쾌한 소리를 내며 굴러간 공은 레인 정중앙을 향해 똑바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10개의 핀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제 인생 첫 스트라이크였지요. 볼링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1년, 아니 2년 동안 제 아내가 볼링장에서 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단순한 볼링공이 아니었습니다. 한 청년의 절망을, 한 소녀의 눈물을, 그리고 한 남편의 어리석은 오해를 시원하게 날려버린 희망의 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완성한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은 인생, 저 역시 아내처럼 세상의 무거운 핀들을 향해 사랑이라는 공을 힘껏 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조용히 다짐해 보았습니다. 경쾌한 핀 소리가 가득한 볼링장에서 저희 부부의 인생 2막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